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각 기업들은 인공지능 활용의 지평을 넓히는 신제품, 또 신기술을 잇따라서 공개하고 있죠. 생존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을 주장하는 건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기업의 전략과 상품들, 오늘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이 많아서 좀 숨가쁘게 달려야 되는데 우선 인텔부터 좀 보죠. CES의 어느 기업보다 진심인데 인공지능 PC 시장 전망과 또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지금 인공지능이 시대의 화두인데요. 문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지만 과연 돈이 되겠느냐라는 이런 의심이 한쪽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요즘 IT 또 매그니피센트 7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두 가지 고민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매우 중요하긴 한데 과연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이 될 것인가. 사실 인공지능의 역사를 따지자면요. 인공지능은 우리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미. 이미요. 예, 이를테면 계산기 그건 미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지능을 집어넣기 때문에 버튼 누르면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미 오래됐는데 인공지능이 폭발적인 이제 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22년 11월 달에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가 생성형, 그러니까 생성형이라는 것은 GPT를 얘기하는데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의 계산기는 한 번 넣어놓은 그 기계에 더 이상 발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기물로 볼 수가 없는데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는 것은 자가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하고 더 가까워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관심을 끌었고 이제 이게 올해 라스베가스 가전쇼의 최대 그 화두가 된 것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많은 업체들이 과연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화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대목이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대목을 직접 봐야 되는데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인텔이야말로 인공지능에 관한 모든 운명을 건 회사로 보여져요. 자, 우선 인공지능의 AI 에브리웨어 전략. 에브리웨어라는 것은 언제 어디나 항상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I 있는 곳에는 항상 인텔이 있겠다. 우리 그 보통 전자제품 기계를 보면 인텔 인사이드 이런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인텔이 AI 에브리웨어라는 그 브랜드를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있는 곳에 그 AI를 가능케 하는 모든 것은 인텔의 반도체다 이런 거죠. 자, 우선 그래픽 한번 보면요. 시스템 온 칩이라는 것은 하나의 칩 안에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겠다. 그다음에 실리콘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찌리 자동차와 협력하겠다. 이 대목도 지금 중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인텔이 이번 라스베가스 쇼에서 중국 찌리와의 협력, 뭐를 협력하느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찌리 자동차의 지크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능을 인텔의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개조하는 그런 지금 프로젝트를 인텔과 찌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협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하면 오픈 AI 때문에 하나의 착각이 드는 게 인공지능은 검색에 들어가서 미국 대통령이 누구야? 내 리포트 쓸 텐데 또는 뭐 내가 먹고 싶은 게 뭐야? 이런 걸 가르쳐주는 하나의 그것은 검색형 AI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지금 인텔이 말하는 AI 에브리웨어에서의 그 시스템 온 칩 같은 거 이런 것은 자, 자동차가 성능이 그러니까 계속 진화해 가면서 기름을 어떻게 하면 좀 덜 쓸 수 있겠느냐, 또 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계속 진화해 가면서 교육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자동차에 장착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특히 실리콘 모빌리티라는 회사는 이 자동차용 반도체의 팹리스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은 그 디자인 설계라는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인텔이 실리콘 모빌리티하고 합작을 한다. 이제 완전히 인수를 했다. 이 대목은 실리콘밸리는 그동안에 그 어떤 프로세서, CPU, 칩 만드는 회사에 주력한다 이랬는데 이제는 AI와 관련된 것이면 모두 다 하겠다는 것의 어떤 선언, AI 에브리웨어의 중대 선언이 이번 라스베가스 가전쇼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팻 겔싱어 CEO가 특히나 말한 워딩 중에 살펴보면 인공지능 PC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조건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요. 온 디바이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온 디바이스라는 얘기가 클라우드에 대칭되는 개념인데요. 용어를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략하게나마 좀 알 필요가 있고 클라우드는 그 기능들을 컴퓨터 하나에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큰 회사 저장고에 넣어놓고 거기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빼오는 것이 그게 클라우딩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펠 게싱어 인텔 CEO가 이번 라스베가스 가전쇼에서 얘기한 AI PC 온 디바이스 3법칙이라는 것은요. 자, 우선 그렇게 연결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인터넷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물리적 손실이나 반응 속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속도가 늦어요. 그다음에 토지의 손실, 이를테면 중국 같은 나라에 가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AI PC에 온 디바이스를 한다는 얘기는 자, 앞으로 AI PC가 나오면 그 AI PC 안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없이 이 안에서 모든 업무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여기서 시스템 온 칩이 필요한 거죠. 칩 하나에 모든 기능이 다 돼야 되니까. 그리고 집적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또 차세대 프로세스를 이번 라스베가스 쇼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능이 14세대 프로세서인데 멀티태스킹 기능이 무려 51%나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CPU 프로세서에 관한 반도체에서 인텔이 아직도 전 세계 압도적인 1위거든요. 상당히 저게 비약적인 발전인 거죠? 5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으로 당기는 거잖아요. 게이밍 성능도 높아지지만 그렇게 돼야만 클라우딩 의존하지 않고 바로 들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들고 다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인텔 말고 뭐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들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그것도 회사마다 1시간 이상씩 지금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요. 짧게 설명해 주시죠.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 자, 우선 아마존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 하나하나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니, 혼다, 모빌리티 전기차에다가 AI 비스를 집어넣는다. 이 대목 결국은 모빌리티 움직이는 그 모빌리티 제품에 인공지능을 가미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월마트라는 회사가 주제 발표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물건 파는 회사인데 쇼핑을 도와주는 생성형 챗봇이 나왔죠. 거기다가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합작을 해가지고요. 월마트 기조연설에 나델라가 나댔습니다.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가 나타난 것이에요. 왜 나타났느냐? 마이크로소프트와 월마트가 전략적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인공지능의 1등 주자지 않습니까? 월마트는 물건 파는 데 1등 주자인데 이를테면 인공지능을 유통업체에 활용해서 우선 월마트가 물건을 사오는 입점업체를 가릴 때부터
수십만 개 중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소비자들이 왔다 갔다 어떤 제품을 타치하는 그것만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으로서 지금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을 좋아해. 콜라를 좋아해. 그럼 콜라 회사 제품을 많이 가져오고 또 싼 가격을 좋아해. 이러면 싼 제품을 가져온다든지 그 밖에 쇼핑도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물건을 사러 왔는데 어떤 상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있어요.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걸 검색 기능 몇 가지만 주면 지금 고객 선생님께서는 이런 제품 원하죠? 추천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탁탁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혁명이자 마이크로소프트 혁명이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1인자인 온라인과 그러니까 월마트와 그 AI의 1인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했다. 뭐 이런 대목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준비한 소식 더 많긴 한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인텔과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월마트에 집중해서 먼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미국에서 열리는 또 다른 큰 행사로도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소식인데요.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주제와 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행보 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띄운 승부수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이번에 메인 무대에 오른 게 올해가 이제 8번째라고 하는데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의약품 공장을 완공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바이오에서는 유도탄 미사일 항암제라고 하는 ADC가 뜨거운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가전 쇼에서 AI가 이슈라고 그런다면 사실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ADC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병을 치료할 때 항암제나 또 병치료제를 몸에 투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몸에 투약하는 것은 뭔가 나쁜 세포를 죽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옥석 9번이라는 우리 그 속담도 있습니다만 죽이로 들어가면 나쁜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같이 죽이게 그런 돼요. 부작용도 있죠. 그래서 우리 약을 먹으면 쓰고 무슨 그 저항감이 생기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ADC라고 하는 이것은 유도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유도탄처럼 날아가서 특정 목표 앞에서만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포는 건드리지 아니하고 의도한 나쁜 세포만 가서 딱 치는 건데 이게 앞으로 지금은 항암 제품에만 나오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바이오계에서는 지금 미래의 먹거리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기술은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량 생산 시설이 세계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는 이 JPM의 8년 연속이나 주제 발표를 했는데 올해 많은 청중이 왔던 것도 삼성바이오 이 공장이 언제 짓느냐. 왜 삼성바이오 공장에 다른 제약회사 사람들이 관심을 끄느냐면요. 사실 삼성바이오에서는 스스로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별로 주력하고 있지 않아요. 삼성바이오의 주력은 위탁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에서 펠비스가 무슨 설계를 해놓으면 그것을 그 설계도에 맞게 생산하는 회사 이것을 파운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TSMC가 반도체의 파운드리인 것처럼 바로 의학계의 파운드리 중에 세계 1위 회사가 삼성바이오예요. 그런데 많은 패블리스들이 지금 ADC를 하고자 하는데 그 공장이 없단 말이죠. 그거 올해 완공하겠다. 그래 되면 삼성바이오 쪽에 수주를 해야 되겠다. 발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간 CDT나 AAV도 지금 이 영역도 빠르면 2025년까지 그 생산 시설을 완료하겠다고 이제 내놓은 건데 이 대목에 대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ADC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들이 물량을 여기 맡기기 위해서 청중이 몰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물량을 맡기도 되나? 맡기면 어떤 제품으로 맡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ADC라는 게 한 제품뿐만이 아니거든요. 여러 제품이 있기 때문에 삼성의 능력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패블리스들이
제약의 패블리스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모더나 같은 회사들은 약을 제조하지 않아요. 설계만 하는 것이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분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의 바이오의 패블리스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패블리스 입장에서는 이 TSMC와 같은 그런 어떤 반도체 PSMC와 같은 그런 삼성 바이오 같은데 관심이 큰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신기술하면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폐암 신약 레글라자로 되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새로운 포부를 내놨더라고요. JP 모간이라는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계기가 된 게 바로 유한양행의 렉라자라는 상품입니다. 원래 렉라자라는 것은 미국의 어느 한 신약 업체가 준비를 해오고 초기 단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유한양행이 받아들여 가지고 기술을 거의 완성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 가능성을 이제 내놓은 거죠. 그것을 바로 이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유한양행이 수년 전에 렉라자를 발표를 하니까 존슨앤존슨이라는 미국의 제약회사가 그거 정말 앞으로 유망한데 그리고 덜컥 사갔어요. 그게 폐암 신약입니다. 항암, 폐암을 막는데 이게 지금 대박을 난 거예요. 이렇게 존슨앤존슨도 돈을 많이 벌고 유한양행도 많이 벌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약사 중에서는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어떤 신약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것이 국제사회를 들뜨게 하고 돈도 많이 벌은 사실 1호 작품이 유한양행의 렉라자거든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유한양행 발표 자리에 나타나서 제2, 제3의 렉라자 없어요? 이러고 이제 기출을 주목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세한 얘기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 제2의 제3의 이 렉라자가 있다. 그래서 알레르기 약과 또 다른 항암약이다. 이것을 신약을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국제 제약업계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건 아니고 2년 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거죠? 출시 계획을 밝혔는데 출시의 기본 어떤 틀을 밝혔군요. 틀을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약은 곧 나오는데 그 약은 이런 거야 라고 밝혔는데 보통은 이 제1의 렉라자 나올 때도 저런 정도 발표됐을 때 글로벌 제약업체가 저걸 덜컥 사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무대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행사가 끝나고 그러면 또 그런 빅딜 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빅딜이 앞으로 6개월 또는 1년간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후속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도 또 밀고 당기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CES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